너는 어려서부터 참 어른스러웠어. 어려서는 이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장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른스럽다는 건 뒤집으면 아이일 때 아이로 잊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부모님 눈치를 동화책보다 먼저 읽었고, 집안 분위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았고,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영이는 8살 때 이미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표정만 보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를요. 엄마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으면 오늘은 말 걸면 안 되는 날이에요. 반대로 지영아 밥 먹었어? 하고 먼저 물어보는 날은 괜찮은 날이에요. 그때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고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걸 매일 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잘 봤는데 집에 와보니 분위기가 무거워요. 시험지를 꺼내지 않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둔 채로 조용히 방에 들어가요. 100점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요. 기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스스로 그걸 눌러버리는 법을 8살에 이미 배운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감정 전환이 빨라요. 어른들이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도 밖에 나가면 바로 뛰어노는 게 아이의 정상적인 심리거든요. 근데 일찍 철든 아이는 그게 안 돼요. 놀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와도 어른들 표정을 먼저 읽고 스스로 그 감정을 꺼버립니다. 부모님이 다투는 날이면 지영이는 거실에서 최대한 티 안 나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안 되면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가 최대한 작아지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떼를 쓰려고 하면 엄마한테 가기 전에 지영이가 먼저 달랬습니다. 엄마 지금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자. 8살이 5살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집이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모와 영어로 패런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부모의 역할을 대신 떠안게 되는 현상이에요. 리사 M. 후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숙한 게 아닙니다. 아이의 신경계가 위기 모드를 기본 설정으로 학습해버린 거예요.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적응입니다. 꼭 드라마틱한 환경이어야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주 다투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오랫동안 아프거나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집에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조용히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아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이 스스로는 그게 비정상이라는 걸 모르면서요. 주변 어른들은 지영이를 보면서 야무지다, 의젓하다, 어른스럽다고 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어른스럽다는 건 뒤집으면 아이일 때 아이로 있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어른스러움은 칭찬받아야 할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만들어진 이 패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영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이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영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능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를 3초 안에 읽어내는 능력. 선생님 기분이 안 좋으면 질문을 안 했고, 친구가 표정이 어두우면 먼저 다가갔고, 모임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자기가 먼저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주변에서는 너 눈치 진짜 빠르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도 그게 자기 장점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요. 근데 이건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생존 기술이었어요. 집에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의 신경계가 항상 경계태세로 작동하도록 강제로 학습된 결과입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거예요. 늘 켜져 있고 절대 꺼지지 않는. 아이의 뇌는 원래 이렇게 작동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놀고 탐험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정상적인 발달이에요.
근데 지영이의 뇌는 그 대신 지금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나를 계속 계산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어요. 지영이에게 당연했던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영이는 그걸 몰랐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원래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지영이는 친구 사이에서 항상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밥 먹을지, 뭐 할지, 누구 편을 들지.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면 거기에 맞췄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양쪽을 다 달래는 역할. 정작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원하는가 보다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가가 항상 먼저였으니까. 그 순서가 바뀌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5살. 지영이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감정 기복이 컸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좀 힘들지 않아? 너 너무 많이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근데 지영이에게는 그게 이상하게 편했어요. 상대가 힘들면 달려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주고 감정을 다 받아주는 역할. 힘들기는 했는데 그 힘듦 속에서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돼. 그 생각이 지영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건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영이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사랑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만 왔으니까. 내가 필요해야, 내가 도움이 돼야, 내가 뭔가를 해줘야 비로소 내 존재가 인정받았으니까. 그 방식이 뇌에 사랑의 공식으로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흔히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필요받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학습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은 아주 어릴 때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 관계는 2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지영이가 지쳐서요. 근데 이상한 건 끝나고 나서 솔가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달려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 공허함이 이별의 슬픔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았고 위기를 끌고 오지 않았고 지영이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편안해야 했습니다. 근데 불편했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닐까? 한결같은 사랑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처럼.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몸이 자꾸 경계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었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릴 때 집이라는 곳이 끝없이 주기만 하는 곳이었으니까. 온전히 받아본 경험이 없었으니까.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짜로 몰랐던 겁니다. 그 어색함과 불편함은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영이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33. 지영이는 직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했고, 동료가 힘들어 보이면 말 안 해도 먼저 업무를 챙겼고, 회식 자리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자기가 먼저 풀었어요. 지영이한테 맡기면 돼 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상사가 힘들어 보이면 아무 말 없이 먼저 치고 들어갔고 다들 야근을 피하고 싶을 때 혼자 남아서 끝내고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랬어요. 쉬는 날인데 쉬지를 못합니다. 소파에 앉아있으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기가 게으르게 느껴져요. 머리로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쉬어도 돼를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쉰다는 건 곧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처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33이 되어도 그대로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못합니다. 업무가 터져도 괜찮아? 내가 할 게가 자동으로 나와요. 누가 도와줄까? 라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해요. 도움을 받으면 빚진 느낌이 들거든요. 어릴 때 도움이라는 건 항상 조건부였고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친절은 의심해야 할 대상이었으니까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뼛속까지 깊은 피로인데 수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과부하 상태로 돌아간 신경계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은 진짜 쉼이 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예측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든 변수를 미리 생각해두고 플랜 B, 플랜 C까지 머릿속에 준비해 놓아요. 주변에서는 완벽주의자라고 하거나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격이 아니에요. 어릴 때 예측 못한 일이 터지면 내가 수습해야 했으니까. 그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어서 지금도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계획이 틀어진 불편함이 아니에요. 온몸이 경보를 울려요. 일이 틀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과반응. 어릴 때 새겨진 신경계 반응이 어른의 몸에서 재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영이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지영이 밑에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24살. 아직 서툴고 실수도 잦고 좀 느리고. 지영이는 이 후배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도 혼자 못해? 내가 저 나이일 때는 이미 다 알아서 했는데. 좀 더 눈치껏 하면 안 되나?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다가 멈칫했어요.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자기가 8살일 때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울면 안 돼. 네가 참아야 돼. 그때 자기에게 그 역할을 요구했던 환경이 지금 자기 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가 후배에게 엄격했던 건 후배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릴 때 허용받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허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된다는 것, 아직 모를 수 있다는 것. 자기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물림의 방식입니다. 폭력이나 학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해. 혼자 할 수 있어야 해. 약하면 안 돼. 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아무도 모르게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를 지켜준 방식이었으니까.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회는 지영이 같은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불평 없이 맡은 일 다 해내고 자기 관리 잘하고 주변 사람들 다 챙기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니까요.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믿음직하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닙니다. 성취도 인상적입니다. 근데 지영이는 뭔가를 이뤄도 기쁨이 정말 잠깐이에요. 좋은 평가를 받아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목소리가 바로 찾아옵니다. 더 잘해야 해. 더 빨리 해야 해.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 이건 욕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자기 가치가 자기 쓸모와 엉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존재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역할을 잘해낼 때에만 사랑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해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노동. 지영이는 어느 자리에 가든 분위기를 읽고 긴장을 풀고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쌀쌀해지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돌리고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먼저 말을 걸어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자동으로 해냅니다. 숨쉬기처럼요. 다만 숨쉬기는 나를 살리는 건데 이건 나를 서서히 비워내는 겁니다. 모두를 챙기는 동안 정작 자기 감정은 완전히 뒷전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내 감정보다 주변 상황 파악이 항상 먼저였으니까. 지영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그걸 알아달라고 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자기가 잘해야 하는 그 한 가지에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해결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게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배운 생존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 방식 덕분에 버텨올 수 있었어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은 애도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건 내가 갖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껏 어리광도 부리고 실수해도 괜찮고 철없어도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 시간.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아쉽다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몸으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영이는 34살에 처음으로 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힘들어. 그 말을 뱉는데 3초가 걸렸어요. 3초 동안 온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3초 동안 17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상대는 그냥 그랬어? 오늘 힘들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안 무너졌어요.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약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쉬어도 괜찮다는 걸, 도움을 요청해도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먼저 챙겨주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머리로만 알던 걸 몸으로 배우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가치는 내가 무엇을 생산하느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로 측정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영이는 이걸 34살에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려도 됩니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요. 30이든 40이든 50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서툴러도 돼요. 어색해도 돼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지영이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어쩌면 어떤 장면에서 본인이 겹쳐졌을 수도 있어요. 엄마 표정을 살피던 8살의 자기, 교실에서 분위기를 읽고 있던 13살의 자기, 사랑이라고 믿으며 매달렸던 25살의 자기, 직장에서 모든 걸 떠안고 있던 33살의 자기, 그 모든 버전의 당신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때 너무 빨리 자라버린 그 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걸 감당하면서 버텨냈어요. 지략이 있었고 강했고 용감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다 들고 있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에게 한 번쯤 맡겨도 안전합니다. 좀 늦었더라도 아이로 돌아가 봐도 괜찮아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꽉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 손을 조금씩 천천히 펴봐도 되지 않을까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기 전에 내 기분을 먼저 느껴보는 것. 누군가 도와준다고 할 때 괜찮아를 삼키고 한 번만 고마워 라고 말해보는 것.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소중한 사람으로서 사랑받아도 된다고 믿어보는 것. 오늘 딱 하나만 실천에 옮겨보세요. 당연히 어색할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8살의 당신은 처음으로 웃을 겁니다. 아이처럼 활짝.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